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광양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저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너무 뜬금없기도 했었지만 빌려달라는 금액도 커서 당황스러웠었죠. 조심스럽게 이유를 여쭤보니 시부와 부부싸움을 했다며 각자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고 조만간 적금이 만기가 되는데 그때 갚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서 남편과 통화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화를 내셨어요. 그래도 남편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전화를 걸어 시모의 말을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도 제 말을 듣더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일단 시모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요구한 700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유럽으로 홀로 여행 좀 다녀오겠다며 나중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면 연락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시모에게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말에 더 이상 시모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나셨는지 핸드폰 전원은 꺼져 있었고 시모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시모 말로는 일정을 길게 잡지 않을 거라 했었는데 한 달이 넘어갈 때까지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아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시부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는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시모가 비행기를 탔던 이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된 저희들은 시모가 가볼 만한 곳을 전부 다 뒤졌어요.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시모의 소식을 알고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남편은 시부에게 탓을 돌리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제발 그 고약한 성격 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 한 통 없이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냐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아버지가 책임질 거예요? 제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속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이게 왜 내 잘못이냐? 너희 엄마가 임마 내 속을 얼마나 긁어놨었는지 알아? 오죽했으면 싸웠겠냐고. 나도 같이 사는 거 힘들어 죽겠다. 하루라도 조용히 살고 싶다고. 차라리 잘 됐지. 평생 지긋지긋한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분명 어디서 사고 쳤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집에 오지 못하는 거야. 그건 아버지 생각이죠. 엄마가 평생 집에 안 들어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말을 못 하세요? 아버지도 말만 그렇게 하시지. 지금 불안해 하시잖아요. 아버님, 어디 짐작 가는 곳은 없어요? 어머님이 자주 다니던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가지 않았던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찾길 바라실지도 몰라요. 어머님 성격상 혼자 지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정말 기억나는 곳 없으세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시죠? 아무리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웠어도 집을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움직였구만. 며느리 너한테 거짓말까지 치고 700만 원이나 빌려갔으면 이미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로 밖엔 안 보인다.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저번에 한바탕 싸울 때 이혼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무시했었거든. 지금 시위하는 거라고.
시간 지나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부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누구보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심적으로 불안하면 나오는 행동들 같은 게 있잖아요. 얼굴 표정이라든지 손톱을 깨물다든지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부에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갈 때면 시부모는 항상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는데 이유도 별거 없었어요. 아주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갈 때마다 그러니 저희 부부도 많이 지치게 되었고 시댁에 가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일이 크게 터져버리게 되었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던 시모는 보름이 지나 2달 가까이 되었고 어떠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큰 소리 치던 시부도 한 달이 넘어가게 되니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외부 활동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장시간 아무 연락도 없이 행동한 적이 없으셔서 범행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 달 보름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시모를 봤을 만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만들어 두었던 전단지를 배포했어요.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술에 의지했고 시부 또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한 달이 지나 3달이 지나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부는 시모가 살아 있었다면 분명 연락을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장시간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지는 않았을 거라며 시부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저와 남편에게는 문자라도 남겼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불안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시부의 말대로 시모가 연락을 안 할 리는 없었어요. 시부와 싸우는 날이면 꼭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온갖 불만을 다 털어놓으셨고 제가 시모의 말을 들어줬던 터라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건 분명 시모의 신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너희 엄마가 아무래도 어딘가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든다. 벌써 연락 한 통 없이 지낸 지 6개월이나 지났다. 너희들한테 빌려간 700만 원은 벌써 바닥이 났을 텐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그 돈을 누군가 갈취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다. 경찰도 700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한 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었잖아. 돈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을 배제할 수 없으니 우리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어머니가 범행의 대상이 돼서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당신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좀 진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집을 나가겠어. 그때도 혼자 유럽 여행 가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끝까지 말렸는데도 아버지는 유럽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겠냐고. 아버지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으니까 당장 책임지세요. 집안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내려고요.
얼마나 노력했다고 벌써부터 포기하려는 거예요? 저랑도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길 바라는 거죠? 저 같아도 맨날 술 퍼마시는 아버지 옆에서 수발 들기 싫어 뛰쳐나왔을 것 같네요. 어머니한테 연락 오기 전까진 아버지 얼굴도 더는 못 보겠어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 너희 엄마랑 이유 없이 싸운 건 아니다. 그만큼 나 또한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계속 밖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줘서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었어. 어느 날부터인가 너희 엄마가 외박을 자주 하더니 나중엔 외간 남자의 흔적까지 남기기 시작했었다. 처음에 추궁했을 때는 강하게 부인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행동들은 결국 내가 뒷조사까지 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집요하게 뒤를 캐보다가 나중에 나한테 딱 걸리게 된 거지. 너희 엄마가 다른 남자와 술집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고 나한테는 부부로 살면서 살결이 닿는 것조차 싫어하던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남자와는 손을 맞잡고 있더라고. 그걸 내가 봤을 때 내 속이 어땠을 것 같아? 네가 내 입장이었다면 술을 안 마실 수 있겠냐? 이 애비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한테까지 말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게 뻔하고 너희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을 들어놓았지만 이미 나는 네 엄마에 대한 신뢰를 잃었었다. 혹시 알아? 범행이 아닌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던 건 그 남자랑 살림 차리려고 나갔을 수도 있는 거다.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참아왔던 건 그래도 너희 엄마를 조금이라도 믿고 싶은 마음에 상황을 지켜본 건데 내 짐작이 맞는다면 범행보다는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살림 차렸을 확률이 더 크다. 너는 내 말이 믿기지 않겠지만 나중에 너희 엄마 만나면 물어봐라.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시부의 속마음을 듣게 됐을 때 저희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시모가 항상 저와 남편의 얼굴만 보면 시부의 불만만 늘어놓았었고 시부는 거의 입을 다물고 있던 상태라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충격에 할 말을 잃었던 남편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시부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시모는 사라진 시간 동안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을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부인하려 했지만 시부가 입이 무겁고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도움을 받는 것보단 혼자서 해결하려는 성격이셨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흘러갔고 시부도 더 이상 시모를 찾으려는 마음을 접으셨는지 점차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혼란에 빠졌었고 저 또한 시모를 계속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남편이 시부의 말만 100%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람 앞일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시모에게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일이 끝나면 시모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했었고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소득도 없었고 이런 삶이 저희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이 지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흘렀고 저희 부부도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그동안 시모를 찾겠다고 노력했다가 저희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라 일단 살고 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퇴사 권유가 있었던 터라
결국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서 넘어갔었지만 저는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아무래도 시모를 찾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근무는 힘들 것 같아 아르바이트식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쪽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제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근무 조건인 일자리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었던 저는 산부인과에서 오전 시간에만 잠깐 일할 수 있게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면접을 보고 정해진 날부터 일을 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그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 들어가자마자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들려왔어요. 이른 아침부터 출산을 하고 있는지 비명소리가 산부인과에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출산 일정이 잡혀있는 분만실 차트를 보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직접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분만실 안을 살펴보려 하는데 같이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분만실 담당도 아닌데 왜 들어오냐고 물어보길래 현재 출산하고 있는 분의 얼굴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산모 가족이라고 털어놨어요. 아닐 수도 있었지만 목소리와 제 느낌상 그토록 찾아 헤맸던 시모가 확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만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했고 시모가 사람 살려달라며 출산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통을 하고 있는 시모를 부르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시모도 제가 나타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출산 고통을 느끼면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배가 산만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뱃속에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었는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가운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친 시모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었던 분만실 차트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 저는 보호자 이름을 확인하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분만실로 보호자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몸을 돌리자마자 사정없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시모는 출산을 하면서도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그건 제가 할 말 같은데요? 이게 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됐을 때 앞으로 있게 될 일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를 수가 있냐고요? 지금 제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광경이 꿈은 아닌 거죠?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애부터 낳고 다시 얘기하자. 일단 우리 아들과 너희 시아버지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말거라.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전부 다 설명해 주마. 나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일단 애부터 낳게. 다들 나가 있어라. 시모는 나중에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누가 봐도 눈앞에 펼쳐진 현장은 시모가 바람 피워서 임신한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시부와 워낙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시모 나이대에 비해 젊다곤 하지만 임신이 가능한 몸인지는 알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분만실을 나와 제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사람은
제가 계속 추궁을 하자 어쩔 수 없다는 듯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주 잠깐의 실수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됐을 때 대충 짐작했을 테지만 우린 예전부터 연모하는 사이였어요. 아이를 가지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혜옥 씨가 나에게 왜 마음을 열고 다가왔는지 알게 된다면 많이 놀랄 거예요. 나는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아왔었기 때문에 혜옥 씨랑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다는 거 며느님도 대충 알 겁니다. 그래서 분만실 보호자 차트를 보자마자 열부터 낸 거겠죠. 우리 부동산에서 몇 번 차도 마시면서 워낙 특이한 내 이름을 봤을 테고 한 번 보면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니까요. 문제의 발단은 혜옥 씨가 어느 날부터 우리 부동산에 자주 찾아왔었어요. 커피 마시면서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비슷한 나이대가 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털어놨었는데 속마음을 확실하게 꺼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술 한잔 마시기로 했었습니다. 맨정신보다 술을 빌려 힘든 점들을 털어놓는다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그렇게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알게 된 속마음은 혜옥 씨 부군께서 전혀 그럴 것 같이 안 생겼으면서 혜옥 씨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건어물 가공 사업을 해서 돈도 꽤 많이 버신다고 알고 있는데 여유가 넘쳐서 그런 건지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한 건지 혜옥 씨보다 젊고 탄력 있는 여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집안 망신이라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었고 가족들이 받게 될 충격들과 상처에 모두가 힘들어질까봐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고 나중엔 부군의 바람을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였어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고 알고 보니 시부가 먼저 문제를 만든 거였어요. 저희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시부모님이 최근 들어 많이 싸우는 이유가 시부의 바람 때문인 걸 눈치채지 못했었죠. 시모는 그런 아픔들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속마음을 털어놨던 거였어요. 그런데 술집에서 대화 나누고 있던 걸 시부가 발견하게 된 거였고 오해인 상황인데도 시부는 어떠한 말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쌍방으로 잘못한 거기 때문에 본인 탓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때부터 대놓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상간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는 그런 상황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으셨는지 저에게 돈을 빌린 거였어요. 700만 원이라는 돈은 부동산 사장님께 월세방을 얻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시부의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시모는 그렇게 잠적을 해버렸고 이런 상황에 대해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시모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봤었는데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둘이 함께 있다 보면 정들고 눈 맞는다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분만실에 적혀있던 부동산 사장님의 신왕산이라는 이름을 보고 기겁을 했던 거였고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터라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거였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최근에 시부의 집에 드나드는 여자를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진실을 알고 싶으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말에 서둘러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저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품 안에 있는 그 아이, 설마 아버님 아이는 아닌 거죠? 왜 아무 말도 못 하세요? 무슨 변명이라도 해보세요.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오기라도 한 거야? 애 낮잠 자야 될 시간인데 누군데 아침부터 남의 집에 와서 떠들고 난리야. 저기요, 당신 뭔데 내 집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건데? 나 이 집 며느리야. 그쪽은 내가 누굴 것 같은데?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지금 본처 행세를 하고 있어? 당신이 먼저 꼬리쳤지? 아버님이 능력 좋으니까 뺏겨 먹으려고 접근한 거 아니야? 저 아이 누구야? 바른 대로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당장 제 눈으로 똑똑히 본 이광경, 그이한테도 보여줘야겠어요. 그 핸드폰 당장 안 내려놔? 어디서 지금 시애비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얘가 누구애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어차피 너희 시애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준비되는 대로 알아서 설명해 줄 테니까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줄 알아? 시애비 무서운 줄도 모르고 예의 없이 집에 함부로 들어와? 그래서 어머님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걱정하는 척만 했던 거예요. 이미 어머님한테 마음 떠났고 새 여자와 살림 차릴 준비 됐으니까 어머님한테 막대했던 거냐고요. 방금 어머님 보고 오는 중이에요. 아버님이 먼저 가정을 깨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요. 뭐라고? 어디서 봤는데? 지금까지 어디서 뭘 했길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던 거래?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아예 살림 차렸대냐? 거기가 어딘지 당장 말해봐라. 먼저 지금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이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애를 안고 있는 걸 보니 아버님이 먼저 저 여자랑 바람 피운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랑 부부싸움 난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말 어머님 내치고 저 불려우 같은 여자랑 살림 차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버님 인생 행복하시겠어요? 얘가 오늘따라 정신 나갔나? 어디서 시애비한테 소리를 질러?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아이 내 아이다. 유전자 검사까지 전부 다 확인했고 앞으로 나는 새 출발하기로 했으니까 당장 이혼하게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니까. 위자료 대충 지어주고 보내면 되잖아. 아, 그쪽이 이 집안 며느리였어? 그런데 어른한테 말하는 싹수가 아주 하늘을 찌르네. 내가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태도가 아주 불량한데? 머리채 잡히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고 있어. 너 때문에 어머니 찾겠다고 10달 동안 내가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머리털 다 뽑아버려도 시원찮으니까. 뭐? 상간요? 뭐라고? 여보, 제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 들었지? 내가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저런 상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시부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함부로 짓거렸다며 아이를 상간녀에게 건네준 뒤 제 뺨을 올려쳤어요. 저와 남편은 그동안 시모를 찾기 위해 잠도 안 자가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아이도 친정에 맡긴 채 낮이며 밤이며 틈날 때마다 전단지 돌리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 생겼을까봐 힘들게 시모를 찾아다녔는데 시부는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저희 부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시부가 제 뺨을 쳤을 때 이미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고 나이 처먹고 쓸데없는 물건 함부로 놀려서 멀쩡한 집안 파탄 냈으니 평생 불구로 살아보라고 그 자리에서 시부의 다리 사이를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어요. 시부는 엄청난 고통이 엄습해왔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거실을 뒹굴었고 상간녀가 뒷걸음질 치길래 제가 달려들자 아이를 소파에 내려놓더니 자기 남편 불구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화가 상간녀에게 쏟아졌고 시집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결국 집안이 난장판이 되자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어요. 남편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시부는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거라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설명한 뒤 시모가 입원한 산부인과로 함께 찾아갔어요.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한 번의 실수가 아이를 가지게 됐다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시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먼저 시작했으니 당연히 불리하게 적용이 될 테고 차라리 잘 됐다 싶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그동안 제가 봤을 때 항상 챙겨주시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두 분이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시부와 살면서 불행한 인생을 버텨가는 것보다 100번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아이는 없지만 이혼의 아픔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통하는 게 많아 보였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지만 시모의 입장을 이해했고 시부에 대한 원망이 더 큰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시부 옆에 있는 그 상간녀는 불려우 같아 보였는데 나중에 호되게 당한 뒤에 후회해봤자 그때는 이미 시부 곁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다던데 그건 시부도 그 여자에 대한 신뢰가 100%는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검사를 했을 거고 서류상 맞는다고 하니까 품에 끼고 있겠지만 제가 알기론 유전자 검사 서류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용지만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겠죠. 시모와 시부와의 법적 싸움이 오래 갈 것 같긴 하지만 변호사가 시모 입장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살다 보니 이런 충격적인 일들도 경험하게 되네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은 굴곡이 많지 않은 완만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모이게 되는 자리라 좀 걱정이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 되었고 작년에 어여쁜 둘째 딸을 출산했어요. 첫째 아들은 벌써 4살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시다가 몸살이 나셔서 저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아들 하나 키우다가 둘째 딸을 낳아 돌보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고민 끝에 육아 휴직계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숨 좀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제 아래로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시모의 차별이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었어요. 동서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거의 만삭이었고 동서는 임신 초기였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가
동서네의 집에 있다는 말을 남편이 서방님과의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알게 됐었어요. 정말 서운했던 게 첫째를 임신했었을 때는 그래도 아들 손자라서 그런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었는데 둘째가 손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절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전부터도 첫째보다는 관심이 적어서 저희가 시댁에 가지 않는 이상 집에 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둘째를 임신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도 동서가 임신을 했을 때처럼 바로 저희 집에 와주지 않으셨어요. 동서네외 집보다 저희 집이 시댁과도 가깝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땐 약간은 서운했었지만 좋게 넘어갔었어요. 동서는 첫 임신이고 저는 둘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했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려 했고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시모의 지나친 차별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고 결국 안 좋은 감정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끔 모이거나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시모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제가 보는 앞에서 동서만 챙겨줬어요. 식사를 할 때도 맛있는 음식은 동서에게 밀어주는 등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반찬을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젓가락을 강하게 내려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상처 줄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삼가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작은 며느리 좀 봐봐라. 비쩍 말라선 아이를 낳을 수나 있겠어? 최대한 건강 음식 챙겨 먹어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건강한 거야. 큰 며느리야. 이번이 처음 임신도 아니고 둘째에다가 이제 얼마 안 있음 출산이라 지금 먹어봤자 애 살만 찌워서 밖으로 꺼내는 게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막 딸 땐 음식 조절해야 되는 거 모르니? 그래야 출산할 때 어렵지 않게 아이를 빼낼 수 있지. 자연분만 할 거라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식사 분위기 망쳐야 되겠어? 너희들 다 먹었으면 그만 일어나거라. 우리 작은 며느리는 임신 초기라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먹다 체하겠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면 음식이 넘어가겠어?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엄마가 지금 일부러 이 사람과 재수씨 대놓고 차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봐봐요. 이 사람이 메인 요리에 젓가락 가져가니까 재수씨 앞으로 밀었잖아요. 저만 봤어요? 가족들 전부 다 보고 있었는데 이런 행동들이 차별이 아니면 뭐예요? 음식 그거 조금 먹는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살이 찌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 몸을 좀 봐봐요. 막달인데 배만 나왔지 재수씨보다 말랐다고요. 제가 봤을 때 재수씨야말로 살을 빼야 되겠는데요. 형,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뭐 어때서 살을 빼야 된다는 건데? 임신 초기에 그런 말 상당히 거슬리는 거 알아? 아무리 형이라 해도 말에 가시가 있으면 나도 좋게 넘어가지 못한다고. 우리 엄마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형수님이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못했겠지. 그러니까 눈치 주는 거 아니겠어? 너 임마 지금 말 다 했냐? 너희 형수가 어머니 집에 오면 쉬는 거 봤어? 어머니가 시키는 일 군소리 않고 다 하고 있는데 재수씨는 옆에서 뭘 했는데? 어머니만 믿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었잖아. 사람이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우스워 보여?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작은 며느리 먹다 체할 뻔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사라져 준다니까. 내 속이 다 후련하다. 당신도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먼저 행동하지 마.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봐 애들 안 부른 건데 계속 자리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서로 얼굴만 붉히게 됐잖아. 사람이 말이야?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럼 큰애들만 빼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 이왕 자리 만드는 거 같이 하면 좋으니까 내가 직접 부른 건데 그것도 당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많은 음식 누가 했어? 당신이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작은 며느리를 위해서 만든 음식들이야. 불청객은 큰 애들이라고. 당신이 이 자리에 부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얼굴 붉힐 일 없었을 테고 분위기 좋은 식사가 가능했었을 텐데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행동한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야. 어머님, 저 너무 눈치가 보여서 일단 방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될까요? 임신 초기라 속도 미식거리고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워서 밥 한 숟갈 뜨기 힘드니까 상황 정리되면 그때 다시 식사할게요. 처음 임신해서 어머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런 걸로 집안 분위기를 악화시킬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버님도 실망이에요. 어머님이 부르지 않았던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결국 이런 기분으로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하고 다 식어버렸잖아요. 정말 생각이 없으시네요. 지금 이 문제는 어머님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서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 몰라? 임신한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동서가 하는 행동을 봐봐. 어머님 옆에 찰싹 붙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그런 모습이 좋게 보이겠어? 그래, 그것까지는 내가 100번 양보할 수 있어. 동서보다 며느리로 들어온 지 더 오래됐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동서의 일을 내가 대신 해주는 건 너무했다고 생각되지 않아? 어머님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주셔야 되는데 동서가 상전도 아니고 임신 초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온갖 잡일은 다 시켰잖아요. 그럼 네가 작은 며느리와 급이 같니? 얘는 석사 학위를 취득해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고작 쥐구멍만한 곳에서 직원도 몇 명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 주는 용돈에서부터가 차이가 나는데 내가 차별 안 하게 생겼어? 우리 작은 며느리 임신 초기에 몸 잘 챙기라고 15만 원짜리 여복쟁만 사서 먹이를 했는데 예정도 없는 너희들이 왔으면 눈치껏 알아서 젓가락을 피해 먹던 해야지.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작은 며느리 주려고 만든 음식에 젓가락이 가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니? 급에 맞게 처먹거라. 네 주제에 고급 음식인 어복쟁반이 가당키나 하니? 능력 없는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다가 둘째는 아들 손자도 아닌 딸이면 내 속이 어떻겠어? 돈이라도 잘 벌었으면 말을 안 하지.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며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날 너무 서러워서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모가 이렇게까지 저에게 막대한 적은 없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아쉬우니까 저를 최대한 이용해 먹으려고 시모의 성격을 숨기고 있던 거였죠. 시모가 동서를 워낙 잘 챙겨주다 보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동서도 저를 무시하게 된 거였고 이런 상황들이 저에겐 너무 큰 아픔이라 더는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단호하게 연을 끊어내겠다고 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얼굴 보고 지내봤자 저에게 이득되는 것도 없는데 굳이 시모와 마주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출산 전까지 어떠한 연락도 일절하지 않았었고 저는 둘째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산후조리실로 달려오셔서 저에게 고생했다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시모와 동서내외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얼굴을 봐도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테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며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고 시모와 동서내외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서 남편과 저는 오히려 시댁을 왕래할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시모에게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 점점 오래되자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가 저희 가족이 저녁 먹을 시간이었는데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고 계셨기 때문에 시모와 엄마가 얼굴을 마주하게 됐었죠. 제가 상처를 받아 연락을 끊었다는 걸 엄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갔고 엄마는 왜 왔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급한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제 딸과 안 좋은 감정이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연락은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창 저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돈이 계신 줄 몰랐는데 며느리 도와주고 있었나 보군요. 저도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갈 생각이었으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너 잠깐 좀 나와봐라.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 이번에 우리 작은 애가 곧 첫 애를 출산하게 되는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어머니는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 못 하시는 거예요? 재수 씨가 막달이 될 때까지 저희가 왜 연락 한 통 없었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도와달라고요? 재수 씨 집안 식구들도 있고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이 사람도 지금 애 둘 보느라 정신없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작은 애 사돈분들이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작은 애가 애 봐주는 대가로 월 300씩 주기로 했는데 남쓰면 그것도 나눠야 하잖니. 그네 너가 대가 없이 나 좀 도와줘라. 어차피 둘 보나 셋 보나 그게 그거잖아. 나도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손자가 태어나면 분명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거다.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그네 너야 둘째까지 낳았고 애 보는 것도 능숙하니 도와주는데 그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부탁 좀 하려고 왔다. 가족이라는 게 뭐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잡아먹을 듯이 싸워도 칼로 물베기나 다름없어. 한번 맺은 인연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가족인데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야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일로 연락 한 통 없었던 너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평생을 얼굴 안 보고 살려고 생각했어? 내가 직접 찾아왔으면 된 거지. 이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꿇길 바라는 거냐? 어머님, 이번에도 동서가 시켰나요? 뭐라고 했길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가 없이 도와달라뇨. 300, 400을 주셔도 불가능해요.
그때 분명 말씀드렸죠?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고 싶다고요. 어머님이랑 동서가 한 행동들이 죽을 죄보다 더해요. 개도 먹을 땐 안 건든다는데 먹는 걸로 치사하게 차별 두셨잖아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동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기분 좋게 동서 아이까지 봐준다고 할 줄 알았어요?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차별이 있었지만 저 막달 때 어머님이 동서 임신 초기라면서 비싼 음식 준비해서 동서 앞으로 밀어줬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요. 젓가락 한번 향했다고 제 손을 강하게 내리쳤잖아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이기적인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로만 가족이라고 그러지. 제 기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시잖아요. 오늘 보이신 행동은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셨네요. 평생을 얼굴 안 보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 다시는 저희 찾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좋게 생각해서 도와주면 서로 관계도 회복되고 하는 거지. 그까짓 일로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살고 있었니? 나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는데 네가 그렇게 속 좁은 며느리인지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머리채 잡아 밖으로 걷어차 버렸어야 했는데. 시모의 마지막 말에 엄마는 충격을 받았는지 혈압이 올라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남편은 막말을 퍼붓는 시모를 급하게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 아주 잠깐 찾아온 거였지만 이미 저희 가족은 시모 때문에 상당한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었고 시모는 현관문을 몇 차례 걷어찬 뒤 본인도 다시는 저희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친 뒤 돌아갔어요. 너무 황당했고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러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동서가 첫애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시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두워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태어난 아이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서 응급수술실로 이동 중이라며 저희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서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아이의 장활동이 많이 약했는지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보통 태아가 양수를 마시면서 만들어지는 태아의 태변이 24시간 이내에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출산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이틀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동서의 아이는 태변막의 증후군으로 태변이 병마개처럼 장을 막아버려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아이가 출생한 후에 공기를 마시게 되면서 장에 공기가 차게 되는데 이때 태변이 장을 막고 있어 가스가 통과하지 못하고 점점 팽창을 하게 되다가 천공까지 발생하게 된 위급한 상황으로까지 발생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받게 된 아이는 도움이 필요했고 저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급하다는데 안 갈 수가 없었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도착을 하니 동서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떠나보내게 될까봐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동서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선뜻 위로를 해주는 게 망설여지더군요.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로 인해
동서가 저에게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될까봐 머뭇거려졌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아예 혈액형이 남들과 달라서 다른 곳에서 공수를 해와야 한다더구나. 다행히 신생아라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닌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주변 가족들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구나. 아이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데요? 많이 희귀한 혈액형이에요?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하니까 저도 주변 지인분들한테 같은 혈액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RH-O형이라더라. 내가 알기론 큰며느리가 RH-O형이라고 하지 않았나?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네는 혹시 혈액형이 뭐였더라? 아이 혈액형이 RH-O형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럼 당신이 도와줄 수 있겠다.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하니까 일단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 뭐라고요? 형님이 RH-O형이라고요? 제 아이와 같은 혈액형이에요? 형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이제 이틀 됐어요. 제 아이가 천공이 생겨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충격인데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어요. 과거에 했던 일들 제가 전부 잘못됐어요. 그러니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형님이 도와준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큰며느리젠 여긴 왜 온 거야? 너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내 손자 세상 떠나는 거 구경하려고 온 거니? 이런 광경을 눈앞에서 보니까 아주 속이 후련하니? 당장 안 나가?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때문에 형님 마음 변심돼서 제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제 아이와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고요. 혈액이 모자랄 수도 있어서 미리 수혈을 받아놔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아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평생 용서치 않을 거예요. 뭐라고? 큰며느리가 내 아들 손자랑 같은 혈액형이라고?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며느리 네가 RH-O형이라는 거야?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시모는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제 양손을 잡으면서 좀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저보고 도와달라며 애원을 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느껴지는 가식적인 모습이 보였지만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해서 저는 아이와 같은 혈액형이라고 얘기한 뒤 수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저에게 힘들게 걸어와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의 얼굴은 상당히 못마땅해 있었습니다. 제가 RH-O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모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를 건들지 않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이의 장기간 수술은 큰 문제 없이 끝날 수 있었고 폐혈증으로 갈 수 있었던 걸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다시 동서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저와 동서가 예전과는 다르게 이 일로 인해 많이 가까워지게 되자 시모가 저와 동서 사이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널리고 널린 게 혈액인데 그거 조금 제공해줬다고.
둘이서 벌써 가까워진 거니? 이번 명절에 큰며느리 네가 명절 음식 다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나는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쉬어야 되고, 작은 며느리는 몸이 성취하는 아이를 돌봐야 하니 멀쩡한 네가 모든 걸 책임져야지. 그래도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당연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번 설에는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모이지 못했으니 이번 추석 명절에는 네가 신경 좀 많이 쓰거라.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 제일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저는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어머님이 명절 음식은 준비하셔야겠는데요. 저번에 병원에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제 혈액을 제공해 준다면 어머님이 앞으로 차별 같은 거 하지 않고 가족 모두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게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때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것 같아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당신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어? 항상 보면 당신이 문제야.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으면 좋게 마무리 지으면 되지.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당신 때문에 가족들과 분열이 생기는 거라고. 우리 집안에 당신만 없으면 평화가 찾아오겠어. 지금까지 정말 계속 참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 나이 먹고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 집안에서 내 말이 곧 법인 거 몰라? 내가 하는 말에 며느리들은 따라야 되는 거라고. 아,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형님 아니었으면 제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요. 총각을 다투던 그때 형님이 도와줘서 원활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 일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형님이 제 아이와 같은 혈액이라는 거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안심이 된다고요. 병원에서는 아직 마음 놓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어요. 꾸준하게 상태를 살펴봐야 하고 언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때 형님의 도움이 또 필요하게 될 텐데 제가 형님과 담 쌓고 얼굴 붉히면서 살 이유 없잖아요. 저는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요. 어머님도 잘못한 거 인정하시고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도 저희가 잘 지내야 좋지 않으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형님이 꼴 보기 싫으세요? 그래. 쟤는 그냥 존재 자체가 싫다. 우리 석사 며느리 작은 애 닮아 똑똑한 내 손자. 괜히 쟤한테 수혈받아 멍청해질까 봐도 싫고 그냥 쟤는 내 앞에서 사라져주면 좋겠어. 혼자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는데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냐고.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평온해. 시모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오래간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저를 싫어하는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막아섰고 온 집안이 또다시 초토화가 되자 시부는 한계까지 다다랐는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시부는 남은 인생 속 편하게 살고 싶다면서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실에선 시모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가족 모두는 시모에게 등을 돌렸어요. 결국 이 문제로 시부모는 현재 이혼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시모 없이 처음으로 시댁에서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네요. 시부는 시모에게 늙어 병들어 도움이 필요한 날이 와야 정신 차릴 거라면서 이번 명절에 시모를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시모가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시부는 시모와의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할 짓을 왜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번 명절에는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시모와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저에게 용서를 구한다 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으려고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시모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뒤면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질 텐데 그때가 되면 분명 후회를 하게 되겠죠.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더니 그 본성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번 명절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작년 설 명절 때 시댁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2년의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며느리로 들어온 저를 너무 싫어했던 형님과의 관계였어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주지 않고 얼굴만 보면 제가 싫다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형님의 행동에 지쳐갈 때쯤 설 명절 때 일이 안 좋은 상황이 터졌고 저를 왜 싫어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제 삶 자체가 너무 싫었다며 안 좋은 감정을 표출했어요. 형님이 저를 하도 싫어하다 보니 저 또한 그런 형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나중엔 서로 말도 섞지 않았어요. 안 좋은 사이가 되면서부터 그 피해는 전부 시댁 식구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집안 같은 경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저는 특이하게도 형님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저를 싫어했던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고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형님은 항상 안 좋은 시선과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족한 환경에 살던 제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해오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전부 거짓이라고 의심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였을 때면 매번 저에 대한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모는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했지만 형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 모두 점점 지쳐가게 되었고 형님의 모난 성격과 행동들이 되려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모도 처음엔 좋게 풀어가려 하셨지만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 많이 힘드셨는지 형님이 저에게 하는 사소한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감정선이 결국 설 명절 때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늘 처음 시작은 조용한 분위기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씩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하게 식사가 끝이 나고 모두가 거실에 모여 시모가 미리 준비해 두셨던 과일을 함께 먹고 있는데 형님이 세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며 조카를 떠밀었어요. 시모는 과일 먹다 말고 갑자기 무슨 세배냐며 불편해 하셨어요. 아니, 왜요? 모여있을 때 해야죠. 그럼 언제 해요? 저희 저녁에 올라가 봐야 하는데.
아버님은 이미 술도 많이 드셨고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해야죠. 어머님은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꼭 한마디씩 하시더라.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 집안 장손자가 세배하겠다는데 좋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가 말하는 뜻을 못 알아먹는 거니? 일단 정리가 좀 되고 나서 준비가 됐을 때 세배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건데 작은 며느리가 너희 시아버지랑 대화하고 있는 걸 봤으면서 갑자기 끼어들어 중간에서 차단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다. 작은 애가 임신 초기인 거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대화 도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거 예의가 아닌 거 알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순 없지.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작은 며느리한테 관심이 가는 게 꼴보기 싫은 거니? 너는 꼭 작은 애한테 관심이 쏠리면 중간에서 차단을 하더라.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누가 뭐라고 하니?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자. 네. 제가 눈치 없이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손자가 아까부터 세배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동서가 임신했다고 어머님 장손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서운해서 끼어들었어요. 세배 받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잠깐이면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게 될 줄은 전혀 몰랐네요. 눈치 없는 저는 먼저 일어날게요. 그래. 그럼 일단 우리 장손자 세배부터 받도록 하자. 아까부터 기다렸다니까 서둘러 받아야지. 오늘 좋은 날인데 당신도 대충 넘어가자고. 시부는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느끼시곤 서둘러 세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세뱃돈으로 주셨는데 형님이 조카에게 준 세뱃돈의 금액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또다시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부는 기분이라며 다시 지갑을 열었는데 그 순간 형님이 시부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지갑 안에 있던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서 장손자 컴퓨터 한 대 사야 한다면서 넉넉하게 좀 달라며 갑자기 시부의 지갑에 손을 가져가더니 지갑 안에 있던 5만 원짜리를 전부 다 꺼내 들었어요. 가족들 모두 형님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고 시모는 버릇없이 행동한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 하자 시부가 시모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컴퓨터 장만한다는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더는 얼굴 붉히지 말라고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시모는 좋게 넘어갈 정도로 가벼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돈을 세고 있는 형님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예의 없이 어린애 지갑에 함부로 손을 대? 내가 좀 전에 너한테 뭐라고 그랬니? 예의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애비 지갑에 함부로 돈을 꺼내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세고 있어? 이러니까 네가 욕을 얻어먹는 거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0년이나 됐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냐? 당장 이리 내놓거라. 아니, 아버님이 괜찮다잖아요. 어머님 손자가 컴퓨터가 필요하다는데 이렇게까지 화내시면 기분 좋으세요? 아버님 지갑에서 제가 돈을 확 뺏은 것도 아니고 애교 부리면서 가져간 거잖아요. 어머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왜 항상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어머님 잔소리 지긋지긋하다고요. 동서한테는 맨날 좋은 말만 해주고 저는 사소한 행동조차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데 정말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어머님이랑 얼굴 안 보며 살고 싶다고요.
나이를 헛먹었구만.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앞으로가 막막하다 막막해.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다음부터 오지 마라. 나는 너 얼굴 보고 싶은 줄 아니? 맨날 불만 투성해.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거기에다가 질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작은 애와 조금만 대화 나누려 하면 끼어들어서 차단하고 이게 애지 어른이야? 처음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는 어떻게 매번 얼굴 볼 때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냐? 시애미가 말하고 있는데 어딜 가는 거야? 그 돈은 이리 내놓고 가거라.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니? 제가 오늘 나를 잡으려고 그러나?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구만. 형님은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가 시부 지갑에서 꺼낸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형님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컴퓨터를 하나 장만해주고 싶다고 미리 아버님한테 얘기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면 고민하지도 않고 주셨을 테지만 형님의 행동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애교를 부리면서 지갑에서 돈을 빼갔다 해도 아버님 지갑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는 형님이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모임을 가질 때면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했었고 조만간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날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고 형님은 저녁이 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형님은 나오려 하지 않자 시모가 한숨을 쉬면서 형님을 밖으로 불렀고 억지로 나와서 그런지 입이 산만하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시모는 더 이상의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셨어요. 시모는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지 않다며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며 상황을 좋게 마무리 지으셨고 형님도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릴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도와주던 형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몇 분 뒤 다시 주방으로 돌아온 형님은 설거지하고 있던 제 어깨를 잡아 강하게 돌려 세운 뒤 흥분한 얼굴로 한마디 했습니다. 너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좀 전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 가족들 모두 식사하고 있었잖아. 그 잠깐 사이 어디 갔다 온 거야? 형님,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갔다가 바로 자리에 앉았잖아요. 제가 어디를 다녀와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왔는데요. 흥분하지 말고 제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와는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연관이 없다고? 아까 밥 먹을 때 너만 자리를 비웠었는데 어떻게 연관이 없을 수가 있어? 내 방에 들어왔잖아.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네가 가져갔지? 아니, 무슨 마지막 기회요? 그리고 제가 뭘 가져갔다는 건데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형님 방에서 뭘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건데요. 그래, 네가 가져갔잖아. 아버님이 우리 아들한테 세뱃돈으로 주신 80만 원, 그게 없어졌다고?
밥 먹기 전까지 돈이 있는 걸 분명히 확인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하니까 80만 원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 돈 우리 아들 컴퓨터 사주려고 힘들게 받은 거 두 눈으로 봤으면서 어떻게 그걸 가져갈 수가 있어? 제가 왜 그 돈을 가져가겠어요? 저는 형님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잘 찾아봤어요? 아까 화장실 갔다가 바로 주방으로 들어왔지 다른 곳으로 간 적은 없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너는 고아잖아.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삶이 힘들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돈에 갑자기 욕심이 났겠지. 고아원 출신들 대부분이 손버릇이 안 좋다던데 너도 마찬가지 아냐? 그런 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 나 지금 많이 참고 있거든? 오늘 어머님 때문에 기분 상당히 안 좋은데 더 이상 감정 터뜨리고 싶지 않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당장 80만 원 가지고 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형님, 지금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형님 방 근처에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고작 80만 원 때문에 제 손을 더럽히겠어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면 손버릇이 안 좋다고요? 제가 고아라서 저부터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애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사회로 나오면 그런 안 좋은 시선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책 잡힐까봐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나온다고요.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모르는 나이도 아니고 가족들끼리 있는 지금 이 공간에서 제가 왜 도둑질을 하겠어요? 괜히 죄 없는 사람 도둑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이것 봐라. 도둑질만 배운 게 아니라 거짓말까지 배웠나 보네. 우리 가족 중에 도둑질할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겠어? 고아라고 했었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더구만. 그동안 그 손버릇 어떻게 참고 살아왔대? 우리가 모르는 동안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둘 훔쳐갔던 거 아니야? 너 가방 좀 내놔봐. 뭐가 들었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 아니, 저 정말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가족들 모두 모아서 돈이 없어졌다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주버님한텐 물어봤어요? 그냥 딱 봐도 네가 훔쳐갔는데 어디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 가방 내놓으라니까.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네.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절대 못 속여. 우리 아들 컴퓨터 살 돈 80만 원 당장 내놔. 이 손버릇 고약한 고아녀나. 그동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 알아? 당장 토해내라고. 형님은 설거지 중이었던 저를 고아라는 이유 하나로 도둑으로 몰고 가더니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임신 중이었던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주방이 난장판이 될 정도로 형님의 손에 끌려 다녔습니다. 저는 배가 모서리에 부딪히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었고 형님한테 뱃속의 아이가 위험해질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도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때가 이장님이 명절 음식 나눠주신다고 오셔서 가족들 모두 마당으로 나가 있던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해도 밖에서 들리지가 않았는지 아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사정없이 주방을 휩쓸고 다니던 저는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형님한테 그만하라며 세차게 밀쳤는데 키가 크고 힘이 장사였던 형님은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입 좀 다물라면서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를 전부 다 저에게 풀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형님은 체력이 많이 빠졌는지 거친 숨을 고르며 잠깐 멈췄는데 그 순간 뒤에서 시모가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는 모습을 보시곤 양손에 들고 있던 명절 음식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뒤이어 가족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흥분을 가라앉힌 형님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급하게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지만 이미 난장판이 되어버린 주방과 만신창이가 돼서 배를 움켜쥐고 있던 저를 보곤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려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물이 가득 들어있던 개수통에 머리를 쳐박아 버렸습니다. 형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했지만 형님보다 더 힘이 장사였던 시모는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형님의 머리를 개수통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어요. 뒤이어 주방으로 들어왔던 가족들이 시모를 뜯어 말렸고 형님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서 제가 돈을 훔쳐가서 벌어진 일이라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무작정 행동부터 옮기시면 어떡해요? 동서가 아버님이 주셨던 80만 원을 훔쳐갔다고요. 이래서 제가 고아 출신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아까 식사할 때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더니 방에 들어가서 80만 원을 훔쳤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자기가 안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누가 봐도 동서가 가져간 게 확실한데 저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머리채 잡았던 거예요. 너 만약에 작은 애가 그 돈 안 가져갔으면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처리할 거니? 작은 애한테 80만 원이 있는 걸 확인한 것도 아닌데 너 혼자 단정지어서 홀몸도 아닌 임신한 몸인 작은 애한테 위험한 물건들이 가득한 이 주방에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피워? 일단 돈이 없어졌으면 가족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100% 동서가 맞다니까요? 원래 고아 출신들은 어렸을 적부터 궁핍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해서 손버릇이 고약하다고요. 동서가 딱 그런 케이스라고요. 눈앞에 80만 원을 받는데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어요. 제가 가방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하더니 말까지 더듬으면서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고요. 내가 방금 너한테 작은 애한테 잘못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지?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잘못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고 그에 따른 처벌도 감수해야 될 거야. 경수야, 작은 애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걸 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설명해 줘라. 명절날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저녁 식사하기 전에 내가 당신한테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아까 당신이 지갑에서 가져간 그 돈 돌려드리자고 했었잖아. 방식이 달랐었고 그런 문제로 안 좋은 상황까지 온 거니까 내가 다시 드린다고 했었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미 손에 들어온 돈인데 뭐하러 주냐고 화냈었지? 나도 웬만한 건 참는데 허락도 없이 아버지 지갑에 손을 넣어 돈을 빼는 행동은 분명 잘못된 거고 돌려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드렸었어. 컴퓨터야 내가 사주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싫어서 다시 드렸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가져간 거니 컴퓨터 사주라면서 받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방에 들어가 돈을 당신 가방 안에 넣으려 했는데 그때 마침 이장님이 들어오셔서 급하게 밖으로 나가느라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놨었거든.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돈이 없어졌으면 일단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은 재수 씨가 고아였고 마음에 안 드니까 먼저 의심을 한 거고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도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잖아.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재수 씨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사람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왜 계속 하는 거냐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 봐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잖아. 당신 처음부터 계속 잘못을 해와놓고 왜 재수 씨한테 탓을 돌리는 건데? 아니, 당신이 그 돈을 왜 가지고 있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나는 그런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 한마디라도 더 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큰아들이 네가 한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걸렸으면 돈을 돌려주려 했었겠어.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돈이 없어졌으면 먼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좀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눴던 네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고아 출신이면 앞뒤 무시하고 무작정 머리채부터 잡아도 된다는 거야? 아주버님 손에 들려있던 돈을 본 형님은 동공이 흔들렸고 온 가족의 따가운 시선에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형님은 오해를 만든 아주버님 때문에 벌어진 거라면서 급하게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싸가지고 나와 도망치려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그런 형님을 붙잡더니 어딜 가냐고 캐리어를 뺏었고 형님은 집으로 돌아갈 거라면서 시모 손에 쥐어진 캐리어를 다시 뺏으려는데 그 순간 캐리어가 열리면서 또 다른 충격 반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캐리어 안에 물건들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바닥에 흩어진 금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왜 너한테 있는 거냐? 아니, 정말 어이가 없네. 작은 애를 도둑으로 몰더니 내 금품들은 왜 여기에서 나온 거냐고? 이것도 작은 애가 꾸민 일이라고 말할 거니? 그거요? 좀 전에 어머님이 마당으로 나가셨을 때 방문이 열려 있길래 닫으려 했는데 화장대 위에 액세서리가 너무 이뻐서 잠깐 착용해 봤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때 착용하고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 며칠만 쓰고 다시 돌려드리려 했었어요. 가족들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액세서리 찾고 있었다면 너는 또 작은 며느리를 범인으로 몰고 가려 했었겠네. 고아 출신 들먹거리면서 방금처럼 똑같이 행동했겠지. 어머님은 저를 뭘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좀 전에 있던 상황은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던 거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잠깐 빌리려던 것 뿐이었어요.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봐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너야말로 내 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 많은 금품들을 말 한마디 없이 몰래 훔쳐다가 캐리어 가방에 넣어놓고 그대로 도망가려 했으면서 잘못도 없는 작은 며느리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 해? 너는 내가 직접 신고해서 콩밥 좀 먹여야 되겠다. 우리 집안에서 너는 영구 제명이니? 내 아들과도 이만 끝내거라. 너 하나로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 더는 못 보겠다. 어머님, 잠깐만요. 별것도 아닌 문제로 정말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가족들끼리 이 정도는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인데 왜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세요? 제 잘못 인정할 테니까 그만 확 가라앉히세요.
앞으로 제가 잘하면 되잖아요. 좋게 풀면 안 될까요? 시몬은 더 이상 형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족들 모두 형님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또한 형님의 캐리어 가방에서 시모의 금품이 쏟아져 나온 걸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많은 실망을 했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옆에 있던 남편도 형님이 더 이상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임산부였던 저를 함부로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있을 거라고 형님의 멱살을 잡으며 화를 냈어요.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한 형님은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손이 발휘되도록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런 형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저한테 가까이 붙지 말라면서 형님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 패대기를 쳤어요. 콩밥 먹기는 싫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서 시모의 발목을 잡으며 눈물로 애원을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잠시 뒤 경찰이 들어와 형님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형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신체적인 가해와 금품을 훔친 거에 대한 처벌을 원했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친족 상도례 때문에 처벌하기는 힘들다며 저에게 신체적인 가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인 처벌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임산부인 걸 알면서도 신체적 가해를 멈추지 않았던 행동들에 대한 죄질이 나쁘다는 결정을 내린 판사는 형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항소를 하면서 징역은 너무하다고 법정에서 난리를 쳤어요. 판사는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형님의 태도를 괘씸하게 보고 징역을 8개월로 형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까지 고려 중이고 현재 아주버님이 조카를 데리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은 항상 저에게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하면서 괄시를 했었지만 제가 노력하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결말은 안 좋게 끝이 나게 될 것 같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잘된 결정인 것 같아요. 조카를 생각했을 땐 마음이 아프지만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빠지게 되면 모두들 평온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이혼은 아주버님의 뜻에 달렸지만 결과가 어찌됐든 다시는 그 얼굴 마주할 일 없을 겁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간은 확실하게 차단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2번 다시 우연이라도 만날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서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지만 그 인간 본성이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앞으로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본이 되도록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헐뜯기보단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